좋은 시집 받아서 잘 읽었고요. 오늘 그렇게 보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가끔 대길역을 지나쳤다. 이민아 망설임에 머뭇대다 알면서도 속절없이 소실된 변명을 삼킨 미로 같은 터널 넘어 우리는 때로 무수히 내릴 역을 지나쳤다. 폐선이 되었다는 영동선 미로역에서 외로움을 견뎌오던 침묵이 흐르는 다음 생 지평역에 당도할 화석 같은 사연이 되듯 산다는 건 지난 생의 해역 하나 남기는 일 망설임에 머뭇대다 알면서도 속절없이 불현듯 생의 변곡점 돌아 그대라는 역에 닿는 일 감사합니다. 네, 박이훈 선생님의 네,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시 낭송을 들어봤는데 일찍 오셔가지고 리허설을 이렇게 아주 열심히 또 시국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또 하셨는데 본 낭송에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톡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선열 문학평론가 선생님하고요. 그다음에 우원진 시조신인데 사실 이제 평론으로 입회를 했는데 시조도 쓰시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민아 선생님이 시조집이기 때문에 시조를 쓰시는 우원진 쌤을 초대했습니다. 이민아 씨는 뽀뽀거리더만 인터뷰 왜 없냐? 다 일이 겹쳤나고 죄송합니다. 못 오시는 분들한테 가다 보니까 오지는 못하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시들이 많이 안 왔어. 시조 시민들 별로 없잖아. 네,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문화평론가 황선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조시인 훈진입니다. 네, 이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의 행사가 여기 신생연구소에서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디 찾지를 못해가지고 헤매고 있는 분이 서면에 많이 계신다. 한 100만 명 정도 있는 거예요. 신생연구소를 못 찾아가지고. 그렇군요. 조수발 생각지 마시고. 이분들은 굉장히 영특하게 잘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이 작품이 우리 작년에 나왔는데 원래 세종도서에 우수어서 뽑혔습니다. 제 것도 올린 거라 생각하는데 이민아 선생님 것만 빼서 내가 이러려고 문학했나. 여기 들고 뜨는 지금 이런 시간입니다. 뭐 이렇게 알다시피 이 앞에 시조집 앞에 보면 양력이 나와 있습니다만 신중문의 상간왕이고 특히 또 시조를 굉장히 잘 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시도 잘 쓰는데 근데 오늘은 시조집이니까 좀 시조집 얘기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뒤에 뭐 해설을 쓰긴 했는데 제가 참 시조에 대한 걸 좀 나도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사실은 뒤에 해설을 적었습니다만 오늘은 뭐 제 해설보다는 뭐 창작에 대한 이야기나 또 뭐 시조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거 사는 얘기 이런 거 좀 얘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저는 한마디 했고 우원진 선생님 이제 한 말씀 네,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도록 먼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첫 시조집을 내셨으니만큼 그 소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변의 반응이 지금 있었다면 어떠한지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시조집 나왔을 때 저부터
너무 좋았죠. 일단 너무 좋았죠. 제가 국제신문에 2005년에 당선이 되고 시를 쓰면서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뇌진탕을 심하게 당해가지고 기억이 자꾸 안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하던 일이 골프장의 영업 예약 담당 부킹 직원이었는데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이름, 회사, 연락처까지 다 기억하던 머리가 이름을 거꾸로 알게 되고 누군지를 모르게 되는 상태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시를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청탁이 막 오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부터 이제 글을 쓸 수가 없어져서 사실은 다시는 글을 못 쓰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안 쓰는 기간 동안 너무 인간적으로 내가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간 안 되겠네, 차라리 죽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엄마 전화번호도 모르고 우리 집 비밀번호도 모를 정도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던 중에 시조를 다시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집에 원고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기숙사 생활했는데 원고지를 꺼내서 시조 쓰는 중 모든 종이 페이지에 그걸 다 썼었어요. 시조 쓰는 중, 시조 쓰는 중. 그걸 쓰면서 너무 유치하지만 이거밖에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원고지를 가로로 놓고 사인펜으로 3434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시조의 그 형식에 대해서 뭐 고리타분하다 이랬지만 뇌진탕 이후에 제가 다시 글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 시조의 형식이 저한테 맹인한테 점자책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점자 도서는 양각이 돼 있어요. 그걸 읽는 거고요. 그게 많은 사람이 읽으면 달아서 글씨를 제대로 못 읽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바둑이 있어요. 점자 바둑판은 사각이 파여 있습니다. 착수에 점을 놓는 게 아니라 판이 파이면 그 안에 돌을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고지를 그 점자 바둑판이라고 생각하고 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는 미련을 갖지 않아야지 하고 이제 원고를 써서 투고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써가지고 20편을 써서 원고를 쭉 보냈는데 그게 당선이 2군데 연락이 온 거죠. 동아일보랑 매일신문이랑.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야, 상 받았다가 아니고 다시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죽을 뻔했던 사람 살려놓으면 모르잖아요. 제가 딱 그 짝이었어요. 모르고 이제 작품을 못 쓰다가 생활이 바쁘고 그래서 못 쓰다가 이제 이 책을 정말 2007년 당선되고 이제 작년 말에 책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또 다시 들었죠. 아주 오랜만에. 근데 제가 더 고마웠던 거는 제 첫 시집이 신생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시조집도 신생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출판사의 이름을 더더욱 다시 곱씹게 되는 거죠. 시도 쓰고 시조도 쓰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은 출판사에서 냈다는 것도 저한테 정말 큰 기쁨이죠. 왜냐면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시도 쓰고 시조도 쓰는 게 상금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상금 사냥꾼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상금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살아도 된다라는 이 언표를 해주는 게 뭔가 신문날 일을 하면 여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는 자각을 조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짓 해서 신문에 날까? 글 써서 신문에 날까? 근데 그 두 가지를 같은 출판사에서 한 걸로 저는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걸 출판사조차 저한테 그 허락해 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이제 보는구나. 아이고 시조 안 쓰는 줄 알았디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 쓰는 분들은 그냥 시와 시조 이렇게 말하는데 시조를 쓰는 분들은 자유시와 시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문단에서 그랬대요. 아, 이민아 이제 자유시로 넘어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이 시조집을 보내드리게 된 게 제가 거의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시조집을 받았을 거잖아요. 선배 시인들한테. 그분들은 벌써 3권씩 내셨어요. 그 사이에 3권, 4권까지 낸 선배님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한 권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야 조금 빚을 갚았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제 어디에 두고 보자 계속 쓴다 지금 이런 반응이 됩니다. 시조단에는 네. 저 물론 뭐 요즘 뭐 시도도 그렇지만 나이가 좀 어린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특히 시도단은 뭐 굉장히 좀 연세 드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김보람 정도는 뭐 나이 어린 분들인데 굉장히 총망받는 시조 시인데 갑자기 이제 시조를 안 쓰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면 시조단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한 번씩 갈 때마다 이민아가 요새 시조 쓰냐 뭐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고 이러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화를 건다가 나와서 특히 그 김상욱 뭐 신인상 네. 또 받고 이랬는데 그 작품이 엔젤 엔젤 트럼펫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것도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꽃 그 인데 천사의 나팔꽃이라는 꽃인데 그 꽃을 형상화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았어요. 시도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민아 시도 시인 등단하고 나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봤는데 이번에 화를 건다라고 이번 시조집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점 중에 하나가 그동안 지켜봤던 형식적인 틀들을 과감히 깨부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행갈이라든지 뭐 이런 약간 언어 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점에 초점을 맞추긴 했는데 네. 이런 과감한 시도가 시도단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걸 이번 시조집 내고 나서 네. 어떤 얘기들 오고 가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 책방을 하면서 보수동에 책방을 하면서 이제 글을 읽거나 쓰는 걸 하고 싶은데 이제 잘 거동하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해드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비용을 받지 않고 해드릴 때 날짜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돈 받고 하는 거면 오히려 뭐 위약금을 준다든지 그냥 취소시키고 다른 더 좋은 분을 소개해드리면 되지만 이게 나름 이렇게 도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재능 기부로 수업을 해드리기로 했는데 날짜를 바꾸면 제가 돈 안 받아서 저러네 이런 생각을 하고 더 속상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주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날에 보통 문단 행사가 있어요. 그럼 거의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드리고 행사를 못 가니까 선배들의 반응을 바로 볼 수는 없는데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 아주 가끔 어떤 행사에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네 하고 문자를 보내시거나 이제 전화를 해주세요. 이렇게 가는데 못 봐서 아쉽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는 젊어서 좋겠다 이렇게. 왜냐면 본인들이 이 자수를 틀리게 쓰거나 이러면 엄청난 공격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나 임의절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연상되는 것들이 좀 고리타분하지 않아서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어요. 굳이 이걸 시조라고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게 매우 위험한 평가죠. 굳이 이걸 시조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이 자연스럽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굳이 그냥 시 쓰면 되지 왜 이렇게 줄을 3개씩 묶어서 연시조로 쓰면서 이렇게 시조라고 말하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결론은 이미지가 그려져서 좋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시조라고 하면 수많은 고시조를 여러분이 되새겨 보시면 정말 한 편의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제가 교통사고 난 다음에 시조를 쓰면서 그걸 말로 설명하기니까 말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언어가 이게 미숙한 상태에서 계속 던져지니까 이 말을 하는 게 조심스러워졌는데 이 그림처럼 이렇게 탁 전달을 했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조를 그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느낌이 들었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쓴 거대로 반응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점들은 긍정적인 점도 있고 네. 부정적인 점도 있긴 한데 네. 한편을 본다면 뭐 여기 보면 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 행가리뿐만이 아니라 뭐 이 활을 건다 같은 작품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런 것도 시조라 그러면 시조의 가장 중요한 점들이 정형률이잖아요. 정형률, 기율에 따라서 쓰는 건데 그것이 파괴됐다는 점으로 본다면 노인들은 굉장히 막 일종의 충격일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까지 다 3장 6구 형식을 안 지키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본다면
일종의 젊은 시조단의 반란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네. 했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그래 시조도 뭐 꼭 뭐 상당히 지켜야 될 것까지 있냐. 또 윤금초생 같은 경우는 사설 시조 긴 거 이런 작품 쓰긴 하는데 사설 시조야 뭐 옛날부터 있었지만 네. 이런 이미지를 강조한 이런 행간이 없었거든요. 이런 점을 본다면 제가 나름대로 평가하기에는 이민아 시조가 한국 시조단에 뭐 한 획을 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 우수도서 뽑히지 않았는가. 아유. 아까 있어요. 선생님 잠깐만 이거 말씀드리면 이 처음에 얘기해주신 엔젤 트럼펫 있잖아요. 이게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사고 났을 때 쓴 시들이 최대한 자수를 맞게 썼어요. 이 시집 안에. 보시다가 혹시 이게 딱 거의 맞네 싶은 건 제가 그때 다시 한글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쓸 때 쓴 것들이라 거의 맞습니다. 네, 저도 분해과 배치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렇게 장별 엔젤 트럼펫처럼 장별 배행을 네. 한 시조들이 있는가 하면 네. 또 이제 분해과 배치에서도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천둥에 내려 아홉밤 목임박물관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네. 분행이 울림과 호흡을 위해서 네, 이렇게 네. 존재하는 것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팔을 건다 사탕수수 한 끼 엄마의 감격할 바다가 글썽일 때 태안 그 바다에 너무 많은 무지개가 뜬다. 이런 작품에서는 분행과 배치를 이제 활용해서 활자로 시각적인 형태를 만듦으로써 좀 내용적인 차원의 이미지와 그리고 시각 이미지가 맞물리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시고 네, 계신데 이제 그렇게 분행에서 실험적인 부분을 보이는 시조만 두고 얘기를 했을 때 네. 후자인 그런 활자로 시각적인 형태를 만드는 그런 분행과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작하는 중에 어떤 경우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호흡과 울림을 주는 것들 전자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기로 하는지 네. 이제 창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궁금해서 예, 예. 그래서 그런 여쭤보겠습니다. 맞네. 리듬과 이미지의 네. 강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가. 선택하는 그런 얘기가. 예,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 분주할 때문에 매우 곤란을 겪은 기간이 한 6년 되거든요. 교통사고를 2005년에 당하고 그 바로 그 다음 해에 제가 제일 친하고 제 작품을 늘 보여주던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통사고 때문에 차를 폐차하고 몸이 묶여있으니까 자유롭게 사람을 못 만나러 갔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 부채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많이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했던 게 나중에는 미술관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전시를 보러 많이 간 거죠.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글로 못 쓰겠는데 이걸 어떻게든 전달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휴일이 되거나 하면 바로 저는 통도사 밑에 있는 숙소에서 회사 생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별로 재미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성보박물관도 여러 번 갔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에 갔을 때 그 유리벽 안에 있는 유물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이러면 그 동자승 엄발이 한 켤레 벗겨져 있는 나무 목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호 불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건 내가 직접 가담하지 못할 때 이건 이렇게라도 전달해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세월호 사고가 있으면 그 세월호 참사에 자기가 내가 직접 가담해서 구출을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한 사람들이 세월호 리본을 달거나 배 모양의 배지를 달고 다니죠.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지로 처리한 시는 태안에 제가 가서 닦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헌옷이라도 보내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배 모양, 기러기 모양 그러면 기름을 뒤집어 쓴 그 새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말을 못 배운 사람도 충분히 그 마음 아픈 게 느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참여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볼 때는 제가 이미지로 좀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아홉밤 같은 경우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경험이 있었던 가족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직접 가족 해체를 경험했거나 분화를 경험했거나 이랬을 때는 그걸 말을 숨가쁘게 못해요. 저는 정말 말을 빨리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인데 단시간 안에 그걸 차마 말을 못하고 계속 호흡이 멈추고 한숨이 나오고 서럽고 그래서 이런 제 개인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분행을 하면서 좀 더 소리를 내는 걸 행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한숨을 행으로 보여줄 수 있게 그 머뭇거림을 행으로 보여줄 수 있게 선택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는가 네. 나의 말을 이제 말하기의 방식과 그리고 이제 먼 곳에 있는 다른 이를 그림으로써 네. 이미지로 묘사함으로써 네. 그 위로하는 혹은 그곳에 같이 참여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네. 느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을 예.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아, 정말 평가가 다르시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되겠지. 그죠? 참여라든지 네. 또 내용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그 지금까지 형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어봤고 내용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또 우리 한번 살펴야 안 되겠습니까? 내용. 이민아 시인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동안에 뭐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될 일들 중에 많은 것을 겪었다는 개인적인 체험도 있고 또 안에 시조 안에 들어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긴 한데 최영철 시인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사고가 난 다음부터 굉장히 시가 굉장히 깊어졌거든요. 사고가 나라는 게 아니라 사고 나더라도 안 죽을 만큼은 나가지고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가 됐는데 방금 이 얘기도 비슷한 얘기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굉장히 심한 것을 알타이보다는 뭐 굉장히 막 일종의 생과 사의 기로에 있을 때는 그 어떤 그 삶에 대한 성찰이 누구보다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이번 시조집에서 그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점들이 주로 나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지 네. 그걸 좀 얘기 한번 해주면 네, 앉아 네. 계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데. 제가 이 시집 그 순서를 짤 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1부, 2부, 3부, 4부를 나누면서 이 한 부를 편집을 하면서 제가 지나온 시간들도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리했거든요. 근데 또 마침 그 원고를 그대로 보냈는데 보통은 이걸 뒤로 좀 배고 이건 좀 앞으로 나오고 이러면 좋겠다고 이렇게 토의가 있는데 출판사도 그랬고 이제 서평을 해주신 황선여 선생님도 이대로 가면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공감을 했나 보다. 두 분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했으니까요. 제가 이걸 쓰면서 사람이 살면서 자기를 회상하고 뭔가 자기를 걸어서 지금 현재를 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던지는 데 있어서 그 말하고 행동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글을 그때그때 쓰면서 남겨놓았기 때문에 제가 저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시조집을 내면 어릴 때 저와 헤어진 사람들 아니면 저와 만나서 유년의 추억을 쌓았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사는 과정 중 제가 생활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 10년 시를 쓰면서 살았던 한 20년 아이고 참 네, 20년이네 벌써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뭔가 제 주변 마을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사는 그 모든 관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해주고 싶었어요. 기록하라고 저한테 아무도 시킨 사람은 없는데 제가 그냥 기록하고 싶었고 그 기록할 권리를 제가 찾았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시조의 그 시가 떼시자잖아요. 시조집은 떼시자를 써서 그 시간을 기록하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참 다행한 것이 제가 이 작품을 배열하면서도 제가 지나온 시간을 남겨놓을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또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과거를 좀 놓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훨훨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시기도 해서 그분들도 그게 다 회상이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안에 제가 지나온 시간의 거울이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이 책이. 그 과거의 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에 시조한 건 지금까지 이민아 시인의 삶의 모습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네. 외람되지만 그렇게. 우선 뭐 이에 대해서 뭐 하실 것입니까? 네, 저도 내용적 차원에서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그런 삶에 대한 기록, 기억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화를 건다에서 크게 두 가지 의식을 느꼈거든요. 네. 견뎌내야 하는 현실과 삶에 대한 보다 낮은 시선의 어떤 언술적인 기록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견뎌내고자 하는 팽팽한 의지의 표명이 같이 느껴졌습니다. 네네. 이거는 수록 작품 속의 표현을 빌어서 보자면은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식의 기록을 하는 시선 그리고 네. 사화를 걸어보는 의지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네, 현실과 삶에 대한 언술을 하고 있는 그 시조에서 드러나 있는 혹은 거기에 이제 반영되어 있는 그런 시인의 생애, 이력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함께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이거나 네. 인상적이거나 혹은 끈질긴 화소로서 계속 쫓아오는 것이 있다면 네,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네. 하나는 네. 이제 의지 표명이라는 측면에서 네. 그 의지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근원과 지향을 두고 있는 것인지 보다 이제 현실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디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우리 길라임 씨 식으로 말하면 질문이 길어서 제가 까먹었어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네, 근데 까먹지 않았어요. 맞다 이러면 안 돼. 네. 맞다. 몰랑 뭐 이렇게 저는 안 합니다. 예, 참 제 책을 꼼꼼히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애정이 느껴지는 질문인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다른 어른들 손에 컸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따로 사시면서 저희들이 어른들 집에 친척 어른들 집에 이렇게 나누어져서 맡겨졌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3살 때 수술하기 전 폐렴 수술하던 3살 때까지 서울에 살고 그 이후에 수술한 다음 이제 요양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임화나 이런 분들이 폐병 치료하러 마산 요양원 가고 바다 옆으로 갔던 것처럼 저도 공기 좋은 데로 가라고 의사가 얘기를 해서 순창에 갔어요. 저는. 그래서 전라도 순창에서 3, 4년을 살고 부산으로 다시 이주를 했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고 수술하고 나서 3개월 산다는 걸 지금 38까지 살고 있죠. 35년을 전 덤으로 사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삶에서의 약점은 죽을 뻔한 걸 살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매년 그 생각을 합니다. 생일이면 내가 또 몇 년을 더 덤으로 살았구나. 그러니까 사는 동안 이게 내 목숨이 아닌 걸 산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시간에 뭔가 내가 그때 미처 다 못한 걸 하고 싶다는 의식도 같이 가지고 살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년의 경험을 내가 못한 걸 물리적으로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못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안타까운 대상자들이죠. 타자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제가 너무 주제넘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끈질긴 화소가 무엇이냐라고 하셨을 때 저는 어린 시절에 가족의 구성원들과 그 유년의 충분한 기억을 만들지 못한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 시조집의 제목을 한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꼭 쓰고 싶었던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것은 무릎이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 시조입니다. 캄보디아. 네네. 그래서 이 캄보디아에 제가 5일을 갔을 때 코이카에서
보건요원으로 일한 분의 소개로 같이 여행을 했기 때문에 관광 코스만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5세 평균에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건복지를 우리나라가 이제 무상원조를 하는 그 현장을 다닌 사람의 소개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죽었을 수도 있었던 풍경을 다시 본 거죠. 저는 그게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방식으로 보여지기거든요. 그래서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조를 최대한 그 그림으로 보여줌으로써 읽는 분이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쓰는데 그 캄보디아의 풍경 안에서 어릴 때 제 모습 그대로 봤어요. 제가 부산에 와서 광안리 모래밭에 누군가 먹고 있는데 아 저 아이가 저걸 먹는데 옆에 엄마 아빠가 사줬네. 아 저 솜사탕. 근데 아이가 탁 넘어지면서 솜사탕에 그 모래가 묻으니까 버리고 가는 거죠. 전 냅다 달려가서 그 모래 묻은 것만 겉에 떼내고 안에 걸 먹는 거예요. 누가 왕사탕을 떨어뜨리면 잘됐다. 흙 더 묻어야 되는데 그럼 아이가 버리고 가죠. 그럼 제가 얼른 들고 그걸 입으로 쪽쪽쪽 해서 모래를 뱉어냈어요. 그리고 먹었거든요. 근데 캄보디아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우리 부산에 돌아오니까 고아원 아이들이 여전히 고아원이 있습니다. 영도에. 그래서 그 아이들 이야기를 쓴 게 이 시 안에 그 파랑새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도에서 살고 2012년 겨울부터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살면서 옛날 제가 왔던 아홉밤의 배경지 서울의 신림동 산동네 제가 살았던 죽었으면 시한부로 죽었으면 제가 거기 산 어디에 묻혀 있었겠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 유년의 가족의 온기를 상실했던 아이들 그 곁에 있는 사람의 수고로운 손 이게 지금 제가 늘 잊지 못하는 풍경 중에 하나고 제가 그 손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뭔가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 네가 원하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만 들여다보면 그 버려진 것의 장점을 보게 되니까 제 시조는 최대한 그 제목으로 주어진 소재를 오래 들여다보는 거리에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현실적으로 어디에 근원과 지향을 두냐고 했을 때 결국 가족인 거죠. 가족을 가진 사람과 잃은 사람, 가족이 되어주는 사람과 가족을 버린 사람. 그래서 그 대상으로 연대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 시조로 좀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 기억들이나 뭐 체험들이 작품에 녹아나는 작품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권정생 쌤도 오줌 주머니를 차고 70몇 살까지 사셨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뭐가 이 삶에 대한 성찰이 있고 그렇지만 네. 그 작가와 사회에 그 이민하 시인이 자기의 삶에 대한 산문을 적은 게 있어요. 길게. 그걸 읽은 분들도 있을 터이고 혹시 못 읽어보신 분들은 작가와 사회에 이민하 시인의 지금까지 살았던 이력을 쭉 적어놨어요. 그 읽고 나신 분들이나 회원들한테 얘기를 어떻느냐 여쭤보니까 야 자기의 그 일종의 어쩌면 치부거든요. 치부를 이렇게 소상하게 밝히면서 말할 수 있는 게 이민하 씨는 대단하다, 용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머슴이었다 그런 표현들을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옛날에 이래 가난했다라는 표현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려 펑펑 울었다 이런 얘기도 얘기했어요. 저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솔직하게 자기의 삶을 노출시키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녹아날 수 있는 게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방금 이 얘기가 연관지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픈 만큼 성숙하는데 지금 우리가 아팠던 것이 아니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품이 훨씬 더濃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쌤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네, 저도 이제 상처 또 관련해서 네, 상처. 네, 상처.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네. 상처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또 넘어서서 그 상처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이렇게 연대의식을
타인들에게 느끼는 그러한 네.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국제신문 인터뷰에서 시조 창작과 관련해서 이민아 시인께서 시조는 타인과 함께 견디는 방식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군요. 그 이제 또 그것과 대비해서 그렇다면 시는 어떤가 하니까 시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조로 어떻게 타인과 함께 견뎌내는 방식을 만들어 가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설명들이 있었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시를 생각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분류되는 것인지에 네, 대해서 네. 좀 더 부연 설명을 네. 듣고 싶은 네.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먼저 망고 지 뜻대로 합니다. 그 개인의 생각이 나한테 물어보죠. 예, 망고 제 뜻대로 이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제가 이 책을 내고 나서 그 부산 작가회의와 시민도서관이 이제 작가와의 만남을 해주러 갔어요. 그런데 제가 9곳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에 가면 책을 읽은 분도 있고 이제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은 분도 있고 사서 읽은 분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이거였어요. 어떤 걸 시로 쓰고 어떤 걸 시조로 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시조를 학교에서 배웠을 때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많이 질문한 게 아니 학교에서 시조하면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이제 이런 걸 읽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단어도 많고 외래어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이 생각하고 있는 시조 자체가 고시조만 시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너희들이 학교 폭력을 바라봤을 때 나 이게 집에 돌아왔는데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아니야 내가 쓸모없는 게 아니야 이렇게 위로하는 방식이 시를 쓰는 거고 나가서 이렇게 합시다 친구들아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게 시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시로 쓰는 건 제가 스스로 고민할 게 많은 부분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지적하는 것보다 내 안의 문제가 더 많다고 판단되는 건 시를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 중에서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화낼 일이 많을 때 이 분노를 좀 제어하는 방식으로 시조를 선택합니다. 개인의 가족사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네라고 했을 때 시를 쓰면 막 거친 욕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남철 시인 방식으로 세상을 질타하면서 아주 힐난하면서 내가 의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저는 좀 더 차분하게 이 문제를 거리를 두고 보면서도 발을 뺄 수 없다라는 자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화를 내고 싶을 때 이 화를 정리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지 라고 하는 측면으로 바꾸고 싶으면 시조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네. 이게 그렇다면 시는 이제 형식보다는 네, 자유롭게 독백적인 입조리로서 네, 이렇게 네. 쓰여진다면 네. 이렇게 시조 같은 경우에는 타인과의 어떤 소통 전달을 위해서 어떤 일정한 양식과 질서를 갖추고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네. 들리는데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네, 네. 괜찮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조의 그 3장 6부 55자 내외에 이렇게 말해지는 아주 기초적인 분류에서 저는 이 분노에서 조절이 안 되는 건 호흡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혁명 때 그 노래를 부르듯이 혁명가를 부르듯이 자기 호흡을 찾을 수 있는 방식 그게 저는 시조라고 생각하거든요. 호흡을 가다듬는 방식이자 또한 그것을 노래처럼 타인에게 쉽게 전달해야죠. 전달할 수 네, 있는 네. 전달성의 용이 네. 이런 것들을 네. 이제 같이 고려한 그렇죠. 이제 창작이다라고 매우 네. 고려했었어요. 이걸 어떤 그림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잘못하면 글자 넘어가는데 이거 뭐라고 혼날까 이런 고민도 좀 했어요. 네. 네, 전혀 의식하지 않은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민아 씨 같은 경우는 뭐 시를 쓰면 현장성이 강하니까 그죠? 그래도 적발적으로 나오니까 시조를 쓰면 아무래도 형식이 있기 때문에 글자를 딱 맞추려고 하다 보면 운노나 울분이 어느 정도 농축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민아 시인이 생각하는 창작 방법 같고 실제 시에서도 얼마든지 현장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다르게 내면화시켜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시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그거는 이민아 씨 개인적인 창작 취향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맞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시조가 보다 더 응축성을 갖기에 되게 좋은 형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네. 그 아무래도 막 이 그냥 내뱉는 말보다는 한 번 정도 리듬을 짜다 보면 이제 물건도 사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금방 그거 가려고 하다가 뒤돌아서서 3장 맞춰야 되니까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그런 걸 시도로 쓰겠다 이런 얘기가 같아요. 뭐 이런 형식과 내용과 관련지어진 얘기가.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뭐 우리들의 대화에 좀 참여하신 분도 있습니까? 마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말씀도 있으시죠? 김민아 선생님께 뭐 질문 혹시 하고 아니 싶은 뭐 그냥 또 지금 예, 예.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중에 뭐 궁금한 거 있었네요. 조금 전에 서면에 계신 분들이 오면 질문이 많습니다. 전부 하야라고 막 그렇게 보는데 뭐 궁금한 거나 뭐 시에 대한 것도 있으면 저도 뒤에 어르신분이 한 말씀. 저는 말씀대로 해본 거는 예. 시집 내신다고 욕받이는데 이 타임에서 다 같이 격려의 박수, 수고의 박수 이게 나중에도 또 치고 곁에 치면 돼, 박수를 치면 되고. 네. 네,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뭐 궁금한 거나 혹시 창작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뭐 나는 어떻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도 이민아 시인이 쓰고 있는 창작 방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계시면 또 뭐 우리끼리 진행을 하는 거 달랍니다. 네. 제가 뭐 예, 질문 예. 드려도 될까요? 시조도 쓰시고 이제 자유시도 쓰시는데 저는 시를 이제 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인들이 이제 시를 쓸 때 그 일반 우리 자유시 쓸 때 이게 시가 오는 느낌이잖아요. 네. 이건 정말 시로 써봐야 되겠다. 네, 네. 하는 그런 느낌하고 그다음에 그 시조를 쓰실 때 그 네. 다가오는 느낌하고 혹시 네. 차이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독자들 볼 때는 글자 형식만 약간 네. 시 형식이 약간 다를 뿐인데 그 속에 이제 그 은밀하게 숨어 있는 그 시를 뭡니까 그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가짐이 네, 네.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우은진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신문 인터뷰 때 시하고 시조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를 아주 오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분도. 근데 저가 그때도 시는 위로의 방식이고 시조가 각오를 다지게 하는 장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시는 사실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들도 경험한 것처럼 뭐뭐 하는 연 할 수 있는 장르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부부로서 사별을 안 해봤더라도 사별을 한 것처럼 쓸 수 있는 시적 화자가 되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시조에서는 제가 직접 거리가 좁혀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섣불리 말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조는 제가 그 작품을 하나 써야 되면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되고 오히려 그래서 즉각적으로 아까 황선영 선생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발화를 할 수가 없는 장르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대상을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더 밀착해야 되고 그게 저에게 시와 시조의 차이예요. 그렇다고 시가 뭐 아무 상관없는 데 쓴다 이게 아니고요.
이때까지 내가 이제 직물적으로 접해보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시가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제 상상의 나래를 더 펼 수 있거나 작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시조는 이제 땅에 발붙이고 사는 자연인이면서도 어떤 사회 현상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긴장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앞에 신생에서 나온 이민아 시인의 시집 아이 나무 얻었다라고 하는 그게 뭐 거기에서 가족사를 말하는 것과 그 시조에서 말해주는 가족사를 그렇게 두 가지 동시에 나오고 읽어보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산문으로 풀어서 쓰기에 뭐 우리가 말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걸 쉽게 보통 시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좀 내 안쪽으로 체화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 시조로 나타나요. 그게 좀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시 패턴이죠. 똑같은 가족. 내가 우리 집 이랬는데 이렇게 쭉쭉쭉 하는 가족사인데 여기서는 자기 가족사의 뒷면을 좀 음영으로 처리하는 거죠. 음영으로 처리하면서 시조를 써요.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체험을 현현시키는 것은 똑같은데 방식은 똑같은데 그걸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 말하는 게 어떤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이민아 시인 같은 경우는 시도 쓰고 시도 쓰기 때문에 이런 지금 얘기가 오고 가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내면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이걸 통해서 타도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가 그냥 나 혼자 줄줄 된다라고 해서 타인과 소통 전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내가 표현하는 것을 읽고 같이 공감해 주기를 또 희망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건 이제 어떤 식으로 체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 형식화돼 나타나는 것들이 사회적 참여가 나타날 때 형식화돼 이미지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좀 나타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어떻든 그 이민아 시조의 내용은 차치하고 형식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시조는 이런 식으로 쓴 분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게 제일 지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보면 이단화이기도 하고 또 이런 실험성이 과연 시조에서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되기도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장이 있지만 일단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형식의 파괴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좀 큰 것을 노린다면 굉장히 의미가 중첩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동안 있었던 시조단의 그런 어떤 기율이나 형식적인 측면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해왔던 점에 있어서 일종의 신선한 좀 문제를 우리 말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시조집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이렇게 체화시켜서 나타났는데 우리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라고 하는 문제제기라는 생각을 일단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시겠어요? 네,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민아 시인의 시조집에 좀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는 그런 실험적인 경향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장순환 시인의 고무시인에서도 드러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서정을 어떤 실험적인 형태에 닮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유사성이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좀 더 넓게 확장되어 활용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 작품에 영향을 받은 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장순환 선생님 작품을 못 그것도 읽고 있잖아 초가집 마루에 돌담 밑에 고무신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써. 예 봤어요. 그 행가리 하듯이.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장순환 선생님 시집에 영향을 받은 거는 전혀 없고
저는 제가 아까 어디에 가장 그 질긴 화소를 두고 있는가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시조를 써야지 생각하고 쓴 건 대학 1학년 때입니다. 대학 1학년 때 박권숙 선생님의 객토라는 시조집을 보면서 그걸 정말 한 100번 읽었어요. 100번. 왜냐하면 그 박권숙 선생님의 삶이 그렇게 신체적인 훼손에 가족과 유대에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이제 가불해서 산다라는 무채의식을 가지고 사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한 편 한 편이 하루하루가 목숨인 시가 있을 수 있구나. 저는 거기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시조에서 가장 영향받은 사람은 박권숙 시조 시인이고, 그 이전에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 서예학원을 다녔어요. 그게 저희 부모님이 보내준 게 아니고 이제 제 담임 선생님이 글씨가 이렇게 더러워가지고 말이야, 이러면 딱 부모 없어서 글씨 더럽다 소리 듣는데 이 얘기를 하셨어요. 보통 요즘 그런 말 하면 아이들 심리적으로 상처 주고 하면서 선생님 고발당하겠지만, 그 선생님이 2년 전에 저희 오빠의 5학년 담임이셨던 거죠. 문진아 선생님이셨는데, 안 된대, 이리 온나 이러시면서 제 손목을 턱 붙잡고 밀락국민학교에서 지금 MBC 방송국이 있는 근처인데요, 거기서 동방오거리까지 정말 한 번도 안 쉬고 바로 내달려 가셨어요. 탁탁탁 올라가서 이게 만약에 남자 선생님은 이제 납치, 유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폭력적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가니까 이게 딱 송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서예학원이에요. 그래서 우연서실이라는 서실에 우연히 간 거죠. 그래서 앉아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조용히 하고 먹을 갈아라. 와 지금 이러면서 먹을 가니까 속닥속닥 하시더니 그 부산의 서예대전에 1등 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 학생입니까? 알겠습니다 하더니 갱지 딱 엎어놓고 먹을 다 갈고 나서 줄긋기부터 가르치셔요. 동그라미, 내가 이거 지금 5학년이 이래야 되겠어요 이랬더니 붓글씨 처음이지? 이러면서 기억, 니은, 줄, 사방긋기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 붓, 필, 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수학을 잘했으면 스티브 잡스가 됐을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서예학원 그 붓글씨 켈리를 보면서 미학적인 서체를 개발하면서 애플을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그 간결한 선에 붓글씨 필, 압, 이건 수학적으로 벡터 값이 나와야 이게 기계가 쓸 수 있어요.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한 달 안 추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한 달 회비를 그날 3만 원을 딱 내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아까 현실적으로 그 선생님이 저에게는 그때 당시에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애미애비 없이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글씨 더럽다는 소리를 아무도 안 할 텐데 왜 이 얘기를 이분이 지금 나한테 할까? 자기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가 그날 그 서예학원 학원비를 선생님이 내주시는 걸 정말 보람차게 잘 써야지라고 생각했지, 내가 가난하다고 말이야 돈을 대신 내고 기분 나쁘게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게 저의 뛰어난 생존의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주면 고맙게 받아서 크게 갚아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는 모토도 그렇고 글 쓰는 것도 뭔가 대상에서 크게 받으면 나눠주면 되겠다. 그게 이제 글을 썼으니까 그렇게 살아야겠다 쪽으로 갔는데요. 붓글씨를 쓰는 5학년 때 첫 문장이 시조였어요. 그리고 서예학원에 다니면 고시조를 씁니다. 그냥 지금처럼 시를 쓰는 게 아니고 고시조를 체본으로 써주고 그걸 1년 동안 따라 쓰는 거죠. 그러면 제가 3일에 한 번씩 새로운 시조를 외웠으니까 1년을 썼으면 고시조 천수는 읽었겠죠? 토요일마다 사자성어 이 20개를 외우는 시험을 했어요. 5학년 때부터 저는 애늙은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애늙은이가 사실은 자연을 품는 연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단어 하나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 시조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국어사전 펴놓고 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우리말이잖아요. 제가 엔젤 트럼펫을 쓸 때 제가 뇌진탕 이후에 국어사전을 다시 쓸 때였기 때문에 필사를 하던 시절이라 우리말을 최대한 많이 공부해 봐야겠다. 고등어 블루스도 그때 쓴 거거든요.
그래서 누르, 굽는 뭐 이런 단어들을 오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5학년 때 북구시를 쓸 때 시조를 최본으로 쓰면서 그게 연습이 된 거니까 그렇게 치면 제가 시조를 쓴 건 정말 오래 쓴 거죠. 예. 당선된 2007년에 쓴 게 아니고 거의 저는 91년, 90년 이때부터 시조를 베껴 쓰기 시작한 거니까 필사가 문학 공부라면 전 그때부터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뭔가 공부를 하고 표현을 연습하고 또 문장을 알게 된 게 사실은 그때부터 듣고 보던 고시조와 자연주의사, 그러니까 노장사상을 따로 보지는 않았는데 서실에서 그 선생님들께서 들려주는 일화, 우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이제 생활에도 좀 흡수가 많이 됐고 그 가족이 되어주는 경험이 시조로 시작된 거죠. 지금 제가 밖에 살면서도 삶의 원리가 되기도 했어요. 그 시조는 사실은 형식이 있고 리듬이 있기 때문에 몸으로 그냥 입으로 웅얼웅얼해서 시조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게 리듬이 몸속에 있어야 그게 상당히 형식이 갖춰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시조 시인들은 일반적인 시인들은 그냥 언어나 기교 공부하고 뭐 이렇게 되지만 시조 시인은 사실 체화되지 않으면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런 오랫동안 숙련된 과정들이 나타났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 이민아 시인의 그 등단자 혁필화를 봄이라고 하는 작품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필사하는 데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누적돼 와서 나타난 현상이 생겼는데 뭐 어제 갑자기 문예 창작 아카데미 가서 한 3년 만에 와서 등단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그런 오랫동안 체화되기 때문에 시조에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윤금초 쌤이나 그런 분들도 오랫동안 남도 가락에 익숙해 있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조가 쭉쭉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상도에서는 노래 부르려면은 막 노래 못 부릅니다. 근데 전라도 쪽에 가서 막걸리 한잔 마셨다 하면 노래가 쭉쭉 나와요. 그거는 그런데 체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 읽는다고 한다면 저쪽은 낭송하는 거죠. 낭송하듯이 이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숙련되어 왔던 것들이 이루어질 거다. 오늘은 처음 듣는 얘기가 굉장히 재밌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나이는 뭐 좀 밑에 있지만 그리고 뭐 훨씬 더 삶에 대한 체험들은 굉장히 많이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한갑 지나도 뭐 사람 안 된다. 지금 저 위에 서울에 계신 분은 자기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 유튜브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이 영상? 그런 상황인데 이민아 씨한테 배울 게 참 많다는 겁니다. 제가 네. 아까 반응 말씀하셨잖아요. 이 책을 제가 이제 문단 활동을 최대한 안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이 2005년 당선되고 나서 3년 전까지 제가 부산 시단에서 막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내지. 지금 제 밑으로 김용호 시인이 들어왔어요. 천만다행히 막내를 맞아. 보냈는데 그 즈음에 부산 국제신문의 강춘진 기자가 문화 담당을 할 때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서규정 선생님 최계랑 문학상 받으셨는데 최계랑 문학상 시상식에 제가 박건숙 선생님이 시조시인 상을 받으셔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통도사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날 시상식을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처음 들은 이야기가 이유걸 시조신 이제 이유걸 선생님께서 박건숙 선생님의 이제 축사를 해주러 나오셔서 연단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박건숙 선생님 시인이 시를 쓰고 있는 건 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건 무슨 소린가 하고 들으니까 이제 그 후유증 때문에 시력이 거의 상실된 상태여서 이제 이 글씨를 못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엄청 컴퓨터 기계로 확대해서 보셔야 되고 휴대전화 메시지가 오면 본인이 바로 확인을 못해서
어머니께서 보고 읽어주시거나 이렇게 키워서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시집을 내고 선생님한테 편지를 쓰고 그렇게 메시지를 가끔 보낼 때 선생님 작품 잘 보고 이제 제가 감동한 것에 대해서 아니면 그 시를 읽고 그것에 와 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꼭 답장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자기가 바로 혼자 이렇게 못하고 외부에 말해서 옆에 분한테 듣고 자기 뜻을 또 전달해서 쳐서 보냈다는 거잖아요. 이 수고를 해주셨다는 게 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리고 정말 이게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쓰고 있다니 이게 또 더 놀랍고, 그래서 제가 그때 펑펑 한 30분을 울었던 것 같아요. 뒤에 나가서. 그랬더니 온 사람들이 왜 이러냐고, 이 사람 왜 이러냐고 좀 말려보라고 이랬는데, 제가 그때 또 느낀 게 시조가 그렇게 누군가의 삶의 각오가 결연하게 걸려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분들은 시조를 어떻게 쓰는지 제가 다 말씀을 뭐 이렇게 들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저처럼 느끼고 쓰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일단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가 이력을 이렇게 썼는데, 문단 생활을 안 하면서 그 최계랑 문학상 시상식 날 제가 선배 시조 시인이 당선이 되었으니까 뭐 제가 다 서브를 했어요. 그날 한 50분 넘게 식당에 앉아 계셨는데 뭐 주방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앞치마 메고 오봉 들고, 오봉이라고 하면 안 되네요. 제발 이 횟집에서 어릴 때부터 쓰던 단어라 이게 막 들고 배달하고 깍두기 치워드리고 했더니 그 기자가 그렇게 썼어요. 부산의 젊은 후배를 빨리 키워야지, 안 그러면 전부 단체들이, 문학단체들이 60의 막내라고 깍두기 접시를 들고 다녀야 된다라고 칼럼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문단에 가서 깍두기 접시를 날라야 되는데 글 쓰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거기에 온다는 소리를 또 듣고 싶지가 않아서 이 문단활동 거의 못했거든요. 그런데 시조 당선이 되니까 오늘의 시조 시인회의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가회의도 안 들어갔는데요 이랬더니, 오늘의 시조 시인회의는 정말 매일 시조를 열심히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못하는 걸 반성하게 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래도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가기도 했는데, 교통사고 난 2년 반은 못 갔죠. 그리고 나서 이 이력을 이렇게 쓴 책을 이제 작년에 나왔을 때 보내드렸더니, 그날 행사에 참가하신 분 중에 김현동 선생님이나 이우걸 선생님이나 이정환 선생님 이런 분들이 시조를 정말 오래 쓰시고 책도 엄청나게 내신 분들이 이 책을 딱 받아들고 와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일단 밝아서 좋고 안 딱딱해서 좋고,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시인 양력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평을 보니까, 이 이력하고 평을 보니까 책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네, 이렇게 시조를 쓰고 있네, 이렇게 다 양력을 보고는 얘기를 못 해준대요. 그런데 이 양력을 보고 목차의 제목을 보고 이제 서평 한 분의 타이틀을 보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민아 시인을 다시 생각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럴 수 있구나 책이. 그래서 이렇게 이 양력을 다 빼라 안 해주신 우리 신생출판사 사장님께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제 생활과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써주셔서 홍선현 선생님께도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그런 얘기가 네. 제가 좀 부끄럽네요. 일단은 뭐 오늘 시간이 마무리할 때 돼가지요. 그래서 더 많으신 분들이 지금 저도 좀 길을 못 찾고 있어야 했는데 우리 오기 전에 끝만 지나가지고 너무 또 질문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뒤에 또 뒷질문은 또 뒤가 뒷풀이라서 말씀하는데, 이 좀 긴 시간 날씨도 추운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이 신생연구소에서도 뭐 시 공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진연구소 연락 주시면 또 뭐 시도 같이 공부도 하고 뭐 실용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데서도 있다는 걸 아시고 하여튼 뭐 이민아 시인의 시조집 활을 건다라고 하는 작품으로 한국 시조단의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는 지금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그 우리가 일반적인 시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도 있겠지만 기교라든지 형식 파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근대사나 현대사에서 봐왔던 시조와는 맥락이 다른 시조를 한번 우리가 읽어볼 수 있고 그랬다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 뭐 시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활을 건다 한번 읽어보고 새로운 시조 형식과 또 시조의 맛을 한번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분이 10분한테 전하면 10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한 30명을 전할 거니까 어쨌든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아 시인의 이미지는 뭐 제가 그 알기로는 좀 상당히 거침이 없고 또 당당한 정정당당한 자기 주장이 또 확실한 그런 시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뒷담을 들어보니까 또 우리가 또 잘 몰랐던 그 내면의 상처라든지 아픔을 확인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이민아 시인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천둥의 내력. 나도 한때 당신 곁을 떠난 적이 있었지요. 우레처럼 가고 또 우레처럼 잊힐까봐 그림자 따라오던 길마저 지우면서 갔지요. 영도 산밑 고아원 파랑새 아이들에는 집으로 가지 못한 어린 새들의 날개가 밤마다 그늘처럼 숲처럼 나도 같이 모여드는데 이별에 귀 기울인 맨발은 속죄의 촉수 마음도 몸에 빚져 인기척인가 싶어질 때 천둥 쿵 이제야 외마디 그립단 말 한마디. 특동을 위해서 진행해 주신 그 우리 이민아 시인하고 또 황선열 선생님과 우원진 선생님, 그 다음에 이 행사 시작할 때 뭐 낭송을 해주셨던 박기훈 선생님, 그리고 방금 낭송을 해주신 극단 그 배우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